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국에서는 후베이, 안후이, 허난성 등 이 중부지방에 15년 만에 폭설이 내리면서 춘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고립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22시간 동안 고작 4km밖에 이동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올해가 역대 최악의 귀향길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이 설 연휴 귀성 전쟁이 시작되겠죠. 올해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언제 가장 붐빌까 봤더니 고향으로 가는 길은 내일 오전이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귀경 출발은 11일 일요일 오후에 가장 많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설 당일 앞뒤로 나흘간, 그러니까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갓길 차로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어딜 가도 사람 많고 차도 많을 연휴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전해진 국제사회 뉴스, 잠시 후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정리해드리고요.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영국 통신원 연결해서 영국 브리스톨에서 치과가 개원하자마자 대기 인파가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미국에서 커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와 콩 앱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5.5톤이 새어나왔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협력회사 직원이 7일 오전 8시 55분쯤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장치 세정 작업 중 건물 외벽의 배출구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해 보니 원래 닫혀 있어야 할 밸브 16개 중에서 10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장치 점검을 위해서 내부에 남은 오염수를 물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원래 닫혀 있어야 할 밸브가 열리면서 오염수가 배기구를 통해서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유출된 오염수 5.5톤에는 세슘과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 220억 베크렐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국가 보고 기준인 1억 베크렐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후쿠시마 TV는 현장에서 주변의 240배 정도의 방사성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총선을 하루 앞둔 파키스탄에서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발루치스탄주 경찰은 무소속 후보 사무실 근처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했고, 자미앗 울라의 이슬람 파지 소속 후보 선거 사무실 근처에서도 또 다른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1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주 장관은 테러 목적은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지만 선거는 내일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두 테러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발루치산주는 불법 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 등 반정부 무장단체들 활동이 잦은 지역인데요. 파키스탄에서는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최소 2명의 후보가 총에 맞아 사망했고, 작년 7월에도 선거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해 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272명과 4개 주의회 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은 8일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종료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가 제시한 휴전안을 거부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가 제시한 인질 협상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인질 석방 조건은 망상이며 만약 수용한다면 또 다른 대량 학살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총체적인 승리가 보장될 때까지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석방 조건으로 135일의 휴전과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1,500명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그리고 이스라엘이 프랑스 파리에서 추가 인질 석방과 6주간의 휴전을 제시한 뒤 나온 하마스 측의 조건입니다. 전직 폭스뉴스 앵커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였던 터커 칼슨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인터뷰를 가졌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2022년 2월달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서방 언론인과 가진 첫 번째 인터뷰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칼슨은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정당한 발언에서 극우 성향 농객으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7년간 폭스뉴스의 대표 프로그램 터커 칼슨 투나잇을 진행한 앵커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뉴스위크지는 보수적인 비평가인 칼슨의 푸틴 대통령 인터뷰 자체가 유럽 연합 내 입법자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춘절을 앞둔 중국에서 폭설로 교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춘절연을 앞두고 폭설이 이어져서 귀향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중국 중부 내륙으로 이어진 폭설로 고속철도 운행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열차역이 사람들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폭설로 도로에 갇힌 차량들은 눈을 그대로 막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 고립된 귀향객은 3일 밤낮을 고속도로 위에서 있었습니다. 항공편도 폭설로 결항과 지연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2008년 춘절 때도 겪었던 폭설이라 정부가 나름대로 대비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춘절 연휴 기간 전후 40일간 특별 운송 기간에 연 인원 90억 명이 이동하는 만큼 코로나19,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가 수고해 주셨고요. 자, 함께 오늘의 키워드 또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가 총성이 끊이지 않는 선거. 파키스탄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건의 테러가 있었습니다. 폭탄 테러인데 이 테러를 자행한 조직이 이슬람 국가 IS라고 스스로 밝히긴 했는데요. 네. 이 폭탄 테러가 발생한 발레스타인주가 이슬람 무장 세력인 파키스탄 탈레반 그리고 이제 발레스타인주에 있는 분리주의자들이 파키스탄 정부에 반대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네. 이 파키스탄 탈레반 TTP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대변인이 지난 5일날 파키스탄 북서부 경찰서를 공격해서 10명이 숨졌다라고 자신들이 밝혔고 당시 TTP 이 선거 후보자 이 측에서는요. 선거 후보자보다는 경찰과 보안 관계자를 표적으로 삼았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파생된 TTP는 파키스탄 정부를 정복하고 이슬람 율법에 따른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네. 극단주의로 가면은 좀 변질되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TTP는 지난 2008년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호텔을 차량으로 공격을 해서 당시 60명이 사망했고요. 2014년에 페샤와르에 있는 한 교회를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그때도 무려 8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 파키스탄 정부가 2014년부터 TTP에 대해서 대규모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21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무장 세력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자폭 테러 때문에 무려 1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년 임란 칸 전 총리 축출 이후에 정치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일 총선을 앞두고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미 후보 2명도 총격으로 사망했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만 늘어나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누가 더 낫다고 해야 할지라고 정하셨는데요. 네. 트럼프 주니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들인데요. 네. Better son. 내가 낫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베라선 내가 좀 더 나은 아들이야. 이렇게 들어볼까요? 정말 나은지 어떤지. 네. 지금 뭐 트럼프 주니어도 그 탈세 혐의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차남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그 최고위급들만 이용하는 회원제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보스턴, 워싱턴 DC 등에 적발된 한인 성매매 업소 6곳이 뭐 첩보 활동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 왜냐하면은 이 매사추세츠 검찰청에 따르면은 직접 보도자를 낸 겁니다. 이 불법 성매매 조직 때문에 이제 조직을 이제 혐의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기소된 한국 사람 3명이 있고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 3사람이 2020년 7월 달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주 그리고 버지니아주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두고 아시아 여성을 데려와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원정 성매매까지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타이슨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토렌스 등 이렇게 고급 아파트가 있는 곳에서 네. 아파트를 직접 빌려서 성매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해당 업소가 백악관, 연방의회, 국방부, CIA 본부 이런 곳과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고 그리고 워싱턴의 고급 아파트, 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보고 작성해서 자주 드나드는 하버드, MIT 캠퍼스와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 의혹이 불거질 수 그런데 있겠는데요. 네. 이 조직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성매수자를 모집을 했는데요. 네. 모집할 때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임차한 아파트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요. 이용자들이 해당 업소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네. 설문조사에 답변하고 신분증, 직장정보, 신용카드, 추천인 이런 것들을 모두 공개해야지 이 업소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쎄요. 뭐 성매매라고 하면 이제 신분을 좀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 알려줘야 되는 거군요. 개인 정보를. 그러니까 뭐 분명히 뭐 조건을 달았겠죠. 네네. 저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 돈으로 46만 원에서 79만 원 프리미엄 가격으로 현금으로 다 지불해야 되고요. 일부는 월 1,000달러 회비를 내고 이용하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서 성매매 장부를 작성했는데 네. 한글 장부가 있었고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장부에 그 이름, 요일, 시간대별 고객 접대 내용, 대금 자세하게 다 적혀 있던 겁니다. 이건 뭐 피해갈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나왔고요. 법원과 검찰은 성매매 고객 28명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성매매 회비에 뭐 여러 가지 돈을 재우게 하면서 이게 좀 뭔가 불법적인 돈이 들어간 건 아니냐. 그렇죠. 이 돈이 또 어떻게 모아진 것이냐.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얘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헌터 바이든도 탈세 때문에 기소된 상태라면서요. 맞습니다. LA 연방검찰이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140만 달러 돈으로 18억 5,500만 원의 세금 탈루 등 9건의 범죄 혐의로 이미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1월 12일 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헌터 바이든이 처음으로 출석을 했고요. 네. 기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년부터 19년까지 과세 연도 동안에 납부해야 할 자진신고 연방세 중에서 최소 140만 달러를 내지 않기 위해서 4년간 계획적으로 뭔가 장치를 만들었다,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돈을 마약, 여자친구, 고급 호텔, 임대부동산, 자동차, 의료 등 세금을 제한 모든 항목에 지출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소장에 명시가 됐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LA 검찰이 헌터 바이든이 LA에서 에스코트 서비스, 성인 클럽 멤버십 비용 등으로 87만 2천 달러 돈으로 11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법원에 출석한 헌터는 어떻게 변론할 것이냐라는 판사 질문에 무죄입니다. 이렇게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9가지 혐의가 만약에 모두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최대 징역 17년형 받을 수가 있고요. 다음 공판기일 6월
20일입니다. 대선 전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네. 또 하나 헌터 바이든이 총기 소지와 관련해서도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헌터를 2018년 마약 중독 기간에 총기 소지를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 기소했고요. 헌터 측은 작년 10월 달에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출석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낫냐. 그래서 트럼프의 아들이 베러선이 누구냐 도대체.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주장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공화당 의원들은 헌터가 아버지 뒤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일하고 있고요. 뭐 어쨌든 아들이 기소가 되면 조금 불리하죠. 예, 좀 네. 타격은 있겠는데요. 근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본인이 기소가 된 상태니까 누가 더 세냐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기도 예, 합니다. 어쨌든 아무튼 좀 뭐 미국 대선 좀 복잡합니다. 예. 복잡하고 깨끗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초식남에서 이제는 절식남으로. 네. 네. 일본 얘기겠네요. 네. 다이어트 얘기는 아니고요. 아, 예. 다이어트 얘기는 아니고 네. 보통 일본에서 네. 그 성 경험이 없는 남성을 초식남. 뭐 그렇게 네, 예, 얘기했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런 초식남들이 이제 결혼해서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혼 남성들도 약간 비슷한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절식남으로 절식. 변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일본에서 기혼자 중에서 네.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배우자와 부관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율이 꽤 높은데요. 네, 그래서 일본 가족계 협회가 작년 11월 달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일본의 전국에 있는 18세부터 69세까지 남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결혼한 상태이지만 1개월 이상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비율이 64.2%로 집계가 됐는데 2020년 직전 조사보다 무려 12.3%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높긴 높았는데 50%가 그때도 51점, 예. 넘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2명 중 1명인데 이제 이게 더 비율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조사 대상 가운데 성관계 경험이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직전 조사보다도 또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거 조사 대상자가 기혼자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전체. 그러니까 결혼하기 남녀 전에 네, 맞아요. 18세에서 69세 남녀를 대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남성은 13.3%에서 19.2%로 그리고 여성은 9.4에서 16.5%로 여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20대 남성은 51.7%, 20대 여성은 37%가 성경험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젊은 층에서 특히 성관계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성관계를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0대에서 60대가 85%를 넘었는데 네. 근데 10대에서 20대는 63.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통계가 뭔가 좀 수치가 바뀌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뭔가 차이가 있죠. 보세요. 질문은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85%가 네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막상 결혼했더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분석하는 기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후속 기사가 있으면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건방진 세트 메뉴. 네. 세트 메뉴가 어떻게 하면 건방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도도했습니다. 가격이 저기 위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네. 해시브라운 아시죠? 감자 네, 네. 이렇게 으깨서 튀긴 거. 그거 양이 얼마 안 되는데 하나에 3달러. 우리 4,000원. 4,000원 정도. 네. 먹겠습니까? 비싼데요. 이거 뭐 4,000원. 해시브라운은 4,000원. 그래서 누가 이걸 먹냐. 이제 네. 미국에서도. 그래서 네. 너무 건방지다. 매일 건방지다. 근데 이게 해시브라운 하나가 4,000원이니까 네. 세트 메뉴 얼마겠습니까? 많이 비싸겠는데. 네. 빅맥 세트를 사 먹는데 18달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코네티컷 주에 있는데 네. 우리 돈으로 2만 원 넘게 줘야지. 햄버거 세트 먹는데 네, 2만 그러니까 원 뭐 넘는다 그러면 수제 버거고 막 뭐 신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는 그렇긴 한데 우리가 맥도날드 그러면은 누구나 편하게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이미지인데 네. 이게 세트 메뉴 하나가 우리 돈 2만 원이라 하니까 소비자들 불만이 폭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불만이 나오자 결국 맥도날드가 죄송합니다. 가격 인하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맥도날드 CEO가 가성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 내 일부 매장에서 일부 메뉴 가격을 인하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언제 내릴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모양새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CEO가 미국 내 매장에서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 이게 뭔가 좀 심각하구나라 판단했고, 그리고 이 CEO 자체도 집에서 식사하는 게 좀 더 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외식 외식 물가가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가 작년에 1.3% 상승에 그쳤는데요. 네. 외식 물가는 무려 5.2% 급등했고, 특히 사람들이 좀 그래도 편하게 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맥도날드가 작년에만 가격을 10% 인상했습니다. 근데 이 맥도날드 CEO가 그 정도 올라도 괜찮아, 사람들 다 먹을 거야 했지만 결국은 먹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 손을 들고 죄송합니다, 좀 네. 가격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소비자들에게 백기를 튼 거죠.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저소득층이 많이 타격을 편하게. 입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이 올라버리면. 좀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더 안 먹다 보니까 확연하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때 뭐 미국에서 좀 고급 주택가는 잘 사는 데서는 이런 맞아요. 패스트푸드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고 예. 하지만 또 수요층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것도, 좋아하는 음식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긴 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 드래곤이 아니라 용이, 그 용이 아니라고요? 드래곤이 그 용이 아니라고요? 라고 정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중국 얘기인가 봐요? 그 영어 표현으로 드래곤, 그러니까 용이 네, 드래곤이죠. 근데 중국에 요즘 드래곤이 아니라 룽으로 바꿔야 룽.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용은 이렇게 날개가 없이 이렇게 미끈하게 쫙 하늘 올라가요. 그게 용인데 예. 드래곤이라고 말하는 건 양쪽에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특히 날개 달린 드래곤은 악을 상징하고 또 이 날개 달린 그 드래곤이 검은색이라고 하고요. 네. 룽은 황금색이 아주 미끈한 바디를 자랑하는 행운의 상징인데 다른데 네. 이게 좀 잘못 쓰여가지고 드래곤 하니까 청룡이 할 때도 그냥 드래곤 이어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라 룽 룽의 이어로 이어.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 그러면 이걸 바꾸자는 얘기가 요즘에 최근 나오고 있고, 또 일부 학자들도 20년 전부터 룽이 정확한 번역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중국 공산당에서도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된다. 서양에서 알고 있는 그 용이 아니다. 드래곤은 악마다. 날개 좀 달린 나쁜 의미다. 우리가 말한 용은 멋있는 용이다. 하늘로 쭉 올라가는. 오늘의 헤드라인 의미입니다.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트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헐먼스 홈미즈의 There's a Kind of Hush 전해드립니다. All over the world tonight, all over the world, you can hear the sounds of lovers in love. You know what I mean? Just the two of us and nobody else. In sight, there's nobody else, and I'm feeling good, just holding you tight. So listen very carefully, closer now, and you will see what I mean. It isn't a dream. The only sound that you will hear is when I whisper in your ear, I love you. Forever and ever. There's a kind of hush all over the world tonight, all over the world. You can hear the sound of lovers in lov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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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isten very carefully, closer now, and you will see what I mean. It isn't a dream.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KBS 특별 대담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각종 현안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견해, 입장 등을 가감없이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는 등 집단행동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과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가 5.5톤이 누출됐습니다. 세슘 등 방사성 물질 220억 베크렐이 새어나갈 걸로 추산됩니다. 도쿄전력은 바다 유출 등 외부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북한은 남측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총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출산 하루 만에 자녀를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해외에서 치과 진료 받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최근 영국의 한 지역에서는 치과 등록을 하기 위해서 수백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영국 김수정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정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자, 이게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치과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5일 그 영국 브리스톨에서는요, 새로 생긴 국립의료원 치과 진료소 앞에 수백 명의 시민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줄을 섰는데요. 네. 이분들은 바로 그 치과 진료 예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새로 문을 연 진료소로 몰려들었고요. 네. 이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이런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이 그 브리스톨의 이 지역에는 작년 6월 치과가 문을 닫은 뒤에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치과 의사가 부재했다는데요. 네. 세인트 폴스 치과 진료소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원을 한 이 치과는 오전 10시쯤 그 문을 열었는데 이미 한두 시간 전부터 치과로 몰려든 사람들 덕분에 치과 건물 내부는 물론 밖에까지 긴 줄이 금방 생겼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줄을 통제할 정도로 사람들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치과 사정이 많이 좀 열악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이번 그 브리스톨 치과 이 사태는 네. 영국의 그 치과 의료 서비스의 그 어떤 그 질이 좀 낮은 어떤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한 반년에 불과한데요. 네. 그 영국 야당인 노동당에서 발표한 한 통계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서 치과 치료를 원하는 그 성인 환자 중에 83%가 이 아예 그 국립의료원 치과의 등록 자체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또 18세 미만의 그 아동 중에서도 그 71.1%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네. 이는 이는 예전부터 그 영국 정부가 그 국가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치과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을 계속 줄여왔기 때문이고요. 이후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치과 재정이 점점 더 힘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일할수록 손실이 그 커지는 구조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치과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적어진 거죠. 예. 여기에다가 어떤 그 체계 자체도 엉망이어서 그 사립 치료는 좀 간단한 상담을 받거나 뭐 치료만 받더라도 너무 비싸요. 아주 비싼, 네. 심하게 비싼 비용을 내야 하는 반면에 국립의료원 치과를 통한 치료는 정액제로 정해져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은 이 어떤 개혁이 시급하게 이루어야 한다면서요. 치과 진료를 그 모든 사람들이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그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이게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국립의료원 치과니까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걸 테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민간에서 사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립은 사실 바로 진료를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대신에 그 치과 의사를 만나기만 하는데도 진료비가 뭐 한 100파운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작게는 10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를 내야 할 가구를 해야 합니다. 뭐 여기에다가 좀 전문적인 신경 치료를 한다거나 네. 뭐 크라운을 씌운다 이러면 몇백만 원 이렇게 좀 예산을 세울 각오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런 반면에 국립의료원 치과에 등록을 해서 진료를 받는다면 딱 치료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무리 여러 번 방문을 하고 복잡한 시술을 하더라도 네. 306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3만 원 정도로 상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국립의료원 치과로 가고 싶어하고 반면에 이런 국립치과들이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은 이미 포화 상태가 정해져 된 있고. 상황이니까 네. 예, 새로운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미 운 좋게 그 국립의료원 치과에 등록이 됐다 이런 환자들도요. 네. 치과 진료를 실제로 받기까지는 뭐 2달, 3달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고 네. 심한 경우는 예약이 2년 후로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또 신문을 보니까 극단적으로는 네. 어떤 환자는 통증을 참다가 스스로 이를 뽑은 사례도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치통에 이게 진짜 참기 어렵잖아요. 치아 관리를 네. 정말 잘하셔야겠는데 김수정 통신원 괜찮으십니까? 마침 저도 지난주에 갑자기 치통이 생겼는데 예. 치통보다 사실 아픈 것보다 네. 치과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막 얼른 막 여기저기 막 연락을 하고 네. 10군데 이상 그 국립의료원 치과 쪽에 막 연락을 하고 좀 사정을 하고 이래서 네. 겨우 누가 취소를 한 응급치료를 받기는 했는데 이게 응급치료인데 꼬박 4일을 기다려서 그 항생제를 받아서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예. 다행입니다. 일단 그래서 치과 진료 받으려고 이제 해외로 가는 환자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치과 의료원정 이렇게 다녀왔다는 얘기 꽤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 같은 그 고가의 치료를 위해서 실제로 많은 영국인들이 뭐 네. 튀르키예나 헝가리 같은 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영국 사립치과 치료비의 뭐 20%, 30% 정도의 비용만 내면 네. 훨씬 양질의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영국 치과 위기는 전 국민들에게 그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영국 공공 의료 체계와 좀 연결된 복잡한 문제인데요. 네.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비싼 사설 병원을 그냥 갈 것인가, 네. 아니면 그 마냥 기다리는 고통을 감내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서 어떻게 보면 M1 환자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영국의 치과 위기는 사실 끊임없이 지적돼 오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고요. 네. 영국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긴 합니다. 네. 선거 때마다 뭐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겠는데요. 정부에서도 계속 추가 응급 조치를 내놓겠다 이렇게 선언은 하는데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어떤 적기를 놓쳤다 이런 비관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과가 더 많이 좀 설립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정부에서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되겠네요.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목요일의 글로벌 이슈는 국제사회의 경제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커지면서 유럽과 일본 금융권까지 후폭풍을 맞고 있고 또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을 오늘은 연합뉴스 경제TV 이민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일본 등 이 세계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왜 발생을 하게 된 건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상업용 오피스 시장의 침체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취약골이라고 일찌감치 예견돼 왔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네. 오피스 공실률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불어나면서 이 대출 부실화가 이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자산 가격도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지난달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율이 6%로 집계됐는데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전에 1%도 안 되던 데서 급등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또 다수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일단은 단기 연장으로 돌려서 채무 불이행, 이른바 디폴트를 피하고는 있는데 네. 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 문제가 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금융시장 안에서는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고통이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데 이제 미국 지역은행의 주가가 또 크게 하락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지역은행 중 하나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가 네.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에 전일 대비 22% 넘게 급락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 네, 4.195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 네. 지난 1997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는 그러니까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10달러 선이었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번 4달러. 네네.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부동산 위기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40% 가까이 급락을 했고 이후에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그저께 다시 또 20%가 내려서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만 무려 60% 넘게 하락한 겁니다. 네. 이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뉴욕 지역 은행의 맏형격인 곳인데요. 네.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같이 파산했었던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했던 곳입니다. 네, 그런 은행이 지금 와서 비슷한 위기를 맞은 거고요. 네. 네, 지금 이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이제 미국 부동산 부실 우려에 신호탄이 됐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일을 계기로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다른 지역 은행들에도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일본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은행들도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거죠? 네, 바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작년 4분기에 네. 실적 쇼크를 낸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손실을 봤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은행 측에서는 부동산 부실을 꼽았습니다. 아.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해졌고 또 그동안 많이 부진했었던 이 상업용 부동산의 손실을 이제 실적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주거용이 아닌 그렇죠. 상가나 오피스 빌딩 오피스텔, 같은 뭐 부동산을 그렇죠. 말하는데요. 예. 이 오피스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는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또 이자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이제 받을 수 없는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전해지고요.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실적이 떨어지면서 네. 다른 미국 지역 은행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미국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네. 미국 의회에 이제 출석해서 이번 미국 부동산 상황에 대해 이 상업용 부동산이 금융 안정 위험을 초래하거나 은행 시스템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감독 당국의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했고 이 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연쇄 금융 위기에 대해서 네. 지금 미국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너무 좀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상업용 부동산 이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부 금융기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이 전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뭐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고요. 네. 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견조하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네. 또 지금까지 규제를 통해서 쌓아온 유동성 그리고 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이 줄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뭐 그닥 효과가 없었지 않았나. 네, 네. 그렇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브 주가가 이렇게 옐런 장관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요. 아, 그래요? 네. 발언 직후에 이제 주가가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괜찮다고는 했지만 지금 이제 위원회에 나와서 장관이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한 것 자체가 지금 미국 부동산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시장의 의구심을 키웠다라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더 확실해졌군요. 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옐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네. 이 지역은행 주가 지수도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브 신용 등급에도 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앞서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발표한 충격적인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네. 신용등급 하향 검토를 했었는데 이후에 결국 신용등급을 실제로 낮춰버렸습니다. 이 무디스가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하고 그 자회사가 발행한 장기 채권에 대해 네. 신용등급을 BA2로 그 2단계 낮췄는데요. 네. 이 무디스는 이번 등급 강등의 이유로 뉴욕 오피스 빌딩과 주거용 부동산의 손실 그리고 실적 타격 또 자본금 감소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무디스는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에 대해서 이 신용 약세 그리고 자본 강화 실패, 또 은행 유동성이 악영향을 미치는 예금자 신뢰도의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네. 신용등급이 재차 하향될 수 있다라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또 무디스에 이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네.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는데요. 네. 이 신용등급이 BBB급에서 BBB-로 내려갔는데 네. 이게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재 등급에서 한 단계만 더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투기 등급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안 없습니다.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피치도 이제 이번 신용등급 하향 이후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난 손실과 부진한 실적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고요. 만약에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유동성 위기를 맞아서 신용등급이 실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다른 지역 은행들뿐만 아니라 이젠 금융산업 전반에서 후폭풍이 그러니까요.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일본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본 아오조라 은행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본 아오조라 은행에서 부동산 부실 우려가 불거졌는데요. 네. 이 아오조라 은행이 작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우려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오조라가 작년에 280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5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적자입니다. 아오조라 실적 부진도 부동산이 문제였는데요. 네. 이 아오조라 은행이 미국 오피스 관련 대출에서 324억 엔, 한화로 약 3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도 이제 원인은 고금리 그리고 원격 근무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라고 은행이 설명을 했고요. 네. 실적 발표 직후에 아오조라 은행 주가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21% 넘게 급락했고 다음 날에도 15% 넘게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아오조라 은행의 대표는 책임을 지고 4월 1일자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일의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는데요. 네, 도이체방크가 이제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에 상업용 부동산 손실 충당금이 1억 2,300만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1,700억 원
이라고 이제 밝혔는데 작년 같은 기간의 4배 수준입니다. 예. 네, 이 충당금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예. 이걸 이 손실을 실제 회계상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도이체방크 측은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나 부동산 소유주에 대해서 대출을 내줬는데 네.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금리가 오르면서 타격을 입었다라고 설명했고요. 또 지금의 금리 환경이 오피스 부문의 재차입 위험과 또 잠재적 신용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고요. 좋네요. 네. 또 스위스에서는 민간은행인 줄리어스 베어의 CEO가 사임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 줄리어스 베어가 오스트리아 부동산 그룹인 시그나 그룹에 대출해준 7억 달러, 그러니까 9천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 시그나 그룹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거대 부동산 기업인데 여기도 이제 뉴욕 맨해튼의 크라이슬러 빌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지금 일본 또 유럽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데 네네. 뭐 우리로서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영향이 과연 없을까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간접적으로 이제 건너 영향이 당연히 전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실제 지금 국내 금융권에서도 은행,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공포가 커졌습니다. 네, 이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액 55조 8천억 원 중에서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미국과 유럽에 집중돼 있어서 그런데요. 실제로 막대한 손실 충당금 때문에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에서 쇼크를 낸 금융사가 많습니다. 네, 이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작년 4분기에 1,6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냈다고 발표했고요. 네. 네, 우리금융지주도 작년에 대손 충당금 비용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1조 8천억 원을 쌓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증권도 이제 작년에 3,700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했고요.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도 작년에 전년 대비 70% 넘게 늘어난 충당금을 쌓은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예. 이 충당금이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예. 자, 그럼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곳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 손실이 난 건데요.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래에셋 맵스 미국 부동산 9-2호 펀드는 이제 9,700억 원의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오피스 빌딩을 매수했다가 네. 작년 10월에 20%가량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또 이지스 글로벌 부동산 투자 신탁 229호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했다가 펀드 설정 이후에 누적 손실이 80%를 넘어섰다고 전해지고요. 문제는 이렇게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이 커지게 되면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신용평가는 이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중후순위로 지분 투자 편입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또 그동안의 그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그 손실률이 더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잘 이 상황을 읽으시고 대비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코너 오늘 세계 상업용 부동산 위기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연합뉴스 경제TV 이민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